안녕하세요, 김퍼프입니다. 리제로 애니메이션 10주년이 되는 2026년에 4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제주교로부터 프리스텔라를 지켜냈음에도 완전한 해피엔딩이 되지 않았던 3기도 한 해가 지난 만큼 4기 1화 리뷰는 지난 부분을 되짚어가며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사서운식을 하며 이야기를 완전하게 마무리 지었던 2기와 다르게 3기는 율리우스에게 일어난 이변을 마지막으로 불완전하게 끝이 났습니다. 3기에서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는 4기인 만큼 이번 1화는 프리스텔라에서의 일들을 마무리한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현재 율리우스의 처지와 그동안 있었던 아나스타시아 관련 떡밥, 마지막으로 가필과 리아라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다지는 화였습니다. 1화는 프리스텔라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나스타시아의 초대를 받고 간 프리스텔라에서 대제주교의 습격이 있었고 대제주교를 상대로 여러 등장인물들이 고군분투하여 프리스텔라를 지켜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3기에서는 평온한 프리스텔라의 채도를 낮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주인공 일행과 프리스텔라에 놓여진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였는데 도시가 이 모양이 되었음에도 결코 비극이 아닌 남은 시민들의 재건으로 활기찬 프리스텔라가 비치며 희망을 이야기하던 스바루의 바람대로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 이겨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프리스텔라 공방전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리우스를 기억하지 못하는 에밀리아의 반응으로 스바루가 동료들을 모아 물었지만 같은 기사단 소속인 라인하르트와 그의 주군인 호신까지 율리우스를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폭식에게 기억만 먹히면 크루시와 같이 기억 상실이 되고 주위 사람들은 당사자를 기억합니다. 기억과 이름을 같이 먹히면 램과 같이 주위에서도 기억하지 못하고 당사자는 가스 상태가 됩니다. 이름만 먹히면 율리우스와 같이 본인의 기억은 남겨져 있지만 주위 사람들은 당사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프리스텔라에는 율리우스 외에도 폭식에게 당해 잠에 빠져들거나 주위에서 잊힌 무명이 된 사람이 많고 세격으로 인해 모습이 바뀐 피해자들은 현재 에밀리아가 얼려주어 시간을 벌기만 한 상태입니다. 아나스타시아는 세격과 폭식으로 인한 피해 해결 방안으로 대제주교가 아닌 루그니카 사명걸 중 하나인 현자 샤울라에게서 찾기로 합니다. 별다른 방안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여진 현자 샤울라는 리제로 타이틀 로고와 함께 밝혀지며 이번 4기 여정에 앞서 그 중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루그니카 왕국에서 위협을 이룬 검성과 신룡, 현자를 가리켜 루그니카 사명걸이라고 하는데 어떤 위협인지는 1기 5화에서 베티의 설명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その身は永遠に朽ちず衰えず果てることがない竜と英雄と賢者の力をもって封印させられしもその身を滅ぼすことかなわず 사명걸은 세상의 절반을 집어삼킨 질투의 마녀를 봉인했지만 죽일 수는 없었고 현자가 동쪽 끝 아우구리아 사구에 있는 플레아데스 감시탑에서 봉인된 질투의 마녀를 감시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우구리아 사구와 플레아데스 감시탑은 4기의 주요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어 아나스타시아가 꺼낸 제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에밀리아 진영의 참모인 오토의 반대 의견과 함께 대화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현인회의 명을 받고 찾아간 감시탑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라인하르트. 화면은 하늘의 태양을 바라보는 라인하르트의 시점으로 전환되는데 여기서 감시탑은 마치 태양과 같이 닿을 수 없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호송하는 임무는 라인하르트 진영이 맡게 되어 최강의 전력인 라인하르트는 이번 여정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화면에는 비렐렘과 페리스처럼 도시에 남아 재건을 돕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프리스텔라를 떠난 멤버는 용건이 있는 에밀리아 진영과 아나스타시아, 율리우스이며 에밀리아 진영에서는 오토와 가필이 프리스텔라에 남게 됩니다. 3기 16화에서 오토는 베티를 감싸다 다리에 뼈가 드러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고 쿠르강의 전투로 부상을 입은 가필까지 둘 다 아직 다 낫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모두가 잠든 밤 망을 보는 스바루에게 아나스타시아가 다가옵니다. 스바루는 여기서 식구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발언을 한 아나스타시아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3기에서 아나스타시아의 수상한 모습은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리실라 장면도 그중 하나라는 것이죠. 아나스타시아가 숨기는 것은 율리우스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대사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또 다른 존재를 눈치채 언질만 준 프리실라였지만 나중 장면에서 알데바라는 호신에게 칼을 겨눕니다. 전개를 되돌아보면 프리실라는 누군가 빈 도시 청사를 노릴 거라는 예상을 했었고 예상대로 카펠라가 찾아왔지만 호신은 변장에 이어 함정도 파놓은 상태에서 마법을 사용해 카펠라를 지하로 보내고 이어 알과 카펠라의 전투로 이어집니다. 나중에 셋이 제외했을 때 페리스가 예정에 없던 아나스타시아의 마법에 대해 말하자 아나스타시아 호신가 できねえはずのことをした 알데바라는 호신의 정체를 추궁하며 의심합니다.
다툴 때가 아니라는 페리스의 만류와 카펠라의 재등장으로 정체는 감춰진 채 넘어가게 됐었습니다. 이번 화에 이르러 스바루가 정체를 묻자 호신의 모습을 한 존재는 이렇게 말합니다. エキドナ僕の名前はエキドナ 스바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과잉 반응하는데 스바루 입장에선 프리스텔라에 초대한 것도 호신이고 그 호신은 사실 에키드나였다인데 때마침 왔던 대제주교들을 생각하면 고약한 마녀의 계략이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방 오해란 게 밝혀집니다. 호신의 몸에 있는 에키드나는 팩, 베아트리스와 같은 인공정령이며 탐욕의 마녀 에키드나와는 별개의 존재란 것이죠. 인공정령 에키드나는 여우 목도리가 본체였는데 다시 보면 목도리가 정말 여우의 형태였습니다. 스바루가 인공정령 에키드나의 호칭을 에리도나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목도리를 뜻하는 에리마키와 에키드나를 합쳐 에리드나로 정했고 한국어 번역명도 이에 대응되는 에키도리로 번역되었습니다. 아무튼 에키도리는 아나스타시아의 몸을 원래대로 돌려주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원래 아나스타시아는 게이트에 결함이 있어 항상 마나가 부족한 상태로 마법도 쓸 수 없으나 에키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을 넘기면 아나스타시아의 오드를 써서 마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생명을 깎아내는 부담을 지게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아나스타시아와 합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카펠라를 공격하기 위해 주도권을 넘겼지만 이번에는 어째서인지 아나스타시아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 단편에서는 에키도리와 호신이 처음 만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마법을 사용한 첫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무한히 공급 가능한 마나와 다르게 유한한 오드를 쓰면 회복도 하지 않는데 이때의 영향으로 해가 쨍쨍한 날씨에서 에키도리를 둘러도 더위를 느끼지 못하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을 정도로 신체적 영향이 나타납니다. 여담으로 에키도리는 상시 인식 저해 상태이며 에키도리의 요청으로 마음을 연 아나스타시아 외에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다른 이들에겐 에키도리의 존재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존재를 들켜 그녀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됐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감이 좋은 프리실라였습니다. 僕はねアナが好きなんだ 과거 인공정령 에키드나가 염세적인 태도로 생명의 권리를 포기하려 할 때 아나스타시아 호신은 생명은 자기 자신만의 최초의 재산인 만큼 가치가 있다는 가치관을 언급하며 에키드나와 함께 죽을 수도 있던 위기의 순간을 함께하며 에키드나를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에키도리 또한 그런 그녀에게 가족과도 같은 정을 느끼고 행복을 바라게 되었죠. 호신의 몸을 취한 에키도리가 현자를 만나려는 진짜 이유, 단지 아나스타시아에게 몸을 돌려줄 방법을 알고 싶은 것뿐이었습니다. 세욕 때문에 모습이 바뀐 사람들도 폭식 때문에 무명이 된 사람들도 아닌 호신만을 위해 마수의 소굴로 행선지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스바루를 쳐다보지 않고 모닥불만을 바라보며 호신을 생각하는 에키드나의 모습은 흡사, 스승을 떠올리며 집념에 찬 이기 때의 로즈월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의도가 어떻든 서로의 목적이 서로에게 방해되지 않고 처음부터 일치한다는 점일 겁니다. 스바루에게도 무엇보다 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스바루의 잠자는 공주, 램을 데려가기 위해 로즈월 저택에 들르기로 합니다. 원작 묘사에 따르면 프리스텔라에서 로즈월 저택까지 이동만 열흘이 걸린다고 하는데 3기 1화 스바루가 저택을 나선 날부터 다시 돌아온 이번 화까지 약 1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저택에 도착하기 전 스바루가 미리 보낸 편지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프리스텔라에 큰일이 났었는데 힘을 합쳐 몰아냈으니 걱정 말라는 내용과 마지막에는 스바루와 베아트리스의 케미를 자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스바루가 프리스텔라에 있을 때 일어난 이 회의는 단편집에 나와 있는데 왕선 후보인 에밀리아의 표를 굳히기 위한 로즈월에겐 중요한 자리였으며 페트라는 이곳에 수행원으로 동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이었습니다. この度の王戦何としても勝ち抜かないといけない私の目的のために 현자의 탑으로 가는 여정에 로즈월 역시 위험하다며 우려를 표하는데 우아한 어휘로 대답하는 율리우스를 보고 예리하게 그 역시 폭식의 피해자라는 걸 짚어냅니다. 스바루가 저택에 들른 이유는 램을 데려가는 것 외에도 연금실에 있는 메일리를 데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연금은 연금술이 아닌 신체적 구속 없는 가벼운 의미의 감금을 말하며 이기에서 무너진 천장에 깔릴 위기에 처한 메일리를 프레데리카가 구했었죠. 이때 엘자는 빈틈이 생겨 가필에게 패배해 죽었고 이후 메일리는 로즈월 저택 지하에 비교적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받으며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인형놀이를 하다 들켜 메일리가 얼굴을 붉히며 귀엽게 나오는 이 장면은 원래 스바루 일행뿐만 아니라 율리우스까지 전부 같이 있었고 온 줄도 모르고 혼자 역할극을 하는 장면이 있었지만 분량상 스바루 혼자 찾아간 것으로만 스킵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여기서 나오는 인형들은 메일리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스바루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합니다. 마수 사역자인 메일리는 아우구리아 사구에 마수를 보충하러 간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스바루의 예상과 다르게 흔쾌히 같이 가자는 제안을 수락합니다. 메일리가 말하는 엄마가 누구인지 애니만 보면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단편에서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된 부분을 다룰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창밖을 보며 생각하는 율리우스. 그의 손에는 요슈아의 모노클이 들려 있었습니다. 요슈아는 지난 3기에서 폭식에게 먹혀 전투 당시 로이가 요슈아의 흉내를 내기도 했고 이번 화에선 램과 같이 기억과 이름을 먹혀 모두에게 잊혀지고 가사 상태에 빠진 모습이 나왔습니다. 애니에서는 짧게 묘사되었지만 기억하고 있는 스바루가 율리우스에게 요슈아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었고 동생이라는 걸 듣고도 한 점의 기억도 남지 않아 여러 생각에 잠겨있던 율리우스였습니다. 3馬身差くらいでお前の方が前だ。3馬身で足りるだろ 둘의 대화에서 3마신은 경마에서 쓰는 거리 단위로 말 그대로 말의 신체를 말합니다. 보통 2.4m를 1마신이라고 하며 3마신 정도는 경마에서 아주 확실한 승리, 여유 있는 승리로 간주되는데요. 스바루가 율리우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장면이었는데 기운을 차린 율리우스는 7.2m보다는 더 차이 나지 않을까 하며 농담식으로 받았던 대화 장면이었습니다. 람과의 대화를 통해 이번 화의 첫 번째 서브타이틀 너를 데리고 나가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여정에 앞서 람은 램의 옷을 갈아입히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스바루는 그걸 보고 대답하기 어려워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데 람이 언급한 것처럼 은큼한 생각을 하여 스바루가 가만히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폭식에게 먹혀 가사 상태가 된 자들은 생명 활동이 잔잔한 바다와도 같은 상태로 땀도 나지 않으니 몸을 닦아준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는 람이 램을 위해 행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동이었고 매일 하루 일과를 램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은 행위였죠. 스바루와 달리 기억에도 남아있지 않는 동생을 위해 신경을 써주는 람. 이를 보면 여러 생각이 오가며 대답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스바루는 자신의 전부로 램을 되찾겠다는 맹세를 하며 A파트가 끝이 납니다. 이어진 고저스 타이거 리로디드는 지금껏 방황했던 내면을 마무리 짓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여럿 있던 리제로에서도 가필과 리아라의 이야기는 더욱 각별합니다. 알다시피 가필은 실현에서 자신을 두고 간 엄마가 사고에 휘말린 장면을 보게 됐었습니다. 가필은 이때의 충격으로 마음의 결계를 치며 성역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하지만 다시 도전한 실현에서 엄마가 자신을 사랑해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복해냅니다. 그렇게 정리된 감정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죽은 줄 알았던 엄마였죠. 게다가 기억까지 잃어버렸는데 가필은 어떤 심정으로 리아라의 집을 찾아간 걸까요? 원작 묘사를 함께 살펴보면 가필의 심정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필은 스스로도 뭐하러 여기에 온 건지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저택에서 남편인 갤럭을 기다리고 있다는 과거보단 미래를 소망하는 리아라의 말을 듣고 가필은 강하네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과거가 되었는데 앞으로 어떡할 것인가? 이것이 가필의 나약한 부분이며 당연히 나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리아라의 질문에 가필은 당황하며 얼버무립니다. 과거를 잊고 살고 있는 리아라에게 당신이 내 어머니여서 그렇다는 말은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때를 기점으로 가필은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마침내 감정이 허물어집니다. 리아라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가필. 어릴 때 이별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계속 애써온 가필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다 울고 괜찮아진 가필은 리아라가 지은 두 아이의 이름을 듣고 웃어 보입니다. 가필과 프레데리카, 라필과 프레드.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이 이름들은 시간과 기억에 구애받지 않는 여전하고 본능적인 사랑의 증명이었습니다. 현재 리아라가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필과 프레데리카를 사랑했다는 걸 깨달은 가필. 가필은 마지막까지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해 응어리가 있었지만 언젠가 프레데리카를 데리고 함께 다시 오기로 다짐하면서 지금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느낍니다. 이로써 가필은 엘자로부터 시작된 강함에 대한 트라우마와 어머니에 대한 미련을 극복하며 성역편에서부터 프리스텔라 편까지 이어졌던 가필의 서사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원래 리아라는 가필을 보며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떠올린 건지 기억이 되돌아온 건지 헷갈릴 만하게 사랑한다고 혼잣말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애니에서는 생략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공간이 이전에 보인 모습과 다른데 집안의 가구나 자재들을 도시를 돕는 데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프리스텔라에서의 일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여러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배경 속에서 스바루 일행은 아우구리아 사구에 서 있는 현자의 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아우구리아 사구가 위험하다는 묘사가 여러 번 나왔는데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현자는 어떤 인물이고 각자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는 1화였습니다. 이상으로 1화 리뷰를 마치며 다음 화 리뷰로 뵙겠습니다.